세상에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이 있죠. 인천의 낡은 공단 한복판, 폐공장 안에서 으스대던 일진들 앞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이크 한 대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엔진음이 포개지면서 순식간에 수십 대의 검은 바이크가 그들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바이크에서 내린 남자가 싸늘한 눈빛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낮게 말했죠. 내 동생 건드린 게 너희들이냐? 그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인천 남동구 오래된 공단지대와 주택가가 뒤섞인 그 동네는 계절이 바뀌어도 늘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과 먼지, 그리고 오래된 것들의 냄새였죠.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한결은 16살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다친 뒤로 휠체어를 타게 됐고 고등학교에 올라온 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결은 조용한 아이였어요. 말수가 적고 책을 좋아했고 점심시간엔 혼자 도서관에 가는 걸 더 편하게 여기는 편이었거든요.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그게 딱히 외롭지는 않았어요. 집에 형이 있었으니까요. 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한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박태식이었어요.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박태식은 학교 전체에서 모르는 애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고 항상 서너 명을 달고 다녔어요. 선생님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를 살짝 낮추는 편이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눈을 피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박태식이 한결을 처음 건드린 건 입학하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를 발로 툭 치고 지나가며 웃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 이후로 괴롭힘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며 어깨를 치거나 가방을 발로 차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급식실에서 식판을 엎어버리거나 수업 끝나고 교실을 나오는 한결의 휠체어 바퀴에 발을 걸어 멈추게 하는 시기였거든요. 한결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맞서봤자 더 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하교 후였습니다. 운동장 뒤편 체육관과 담장 사이의 좁은 통로는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한결이 그쪽으로 방향을 튼 건 정문 앞에 박태식 무리가 서 있는 걸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야, 휠체어. 어디 가냐? 박태식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한결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곧 앞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생겼죠. 박태식이 한결의 휠체어 손잡이를 잡더니 힘을 줘서 밀었어요. 휠체어가 벽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한결의 어깨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야, 소리 좋다. 박태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뒤에 서 있던 무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깨가 욱신거렸고 손목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태식이 이번엔 휠체어를 옆으로 확 밀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한 한결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팔꿈치와 옆구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혔어요. 아팠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태식이 한결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봐. 아, 맞다. 못 일어나지? 무리 중 하나가 킥킥 웃었어요. 박태식이 발을 들어 한결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3개가 아니었어요. 그게 더 나빴죠. 힘껏 차는 게 아니라
장난치듯 차는 거였으니까요. 한결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발길질이었습니다. 한결은 바닥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눈을 꽉 감아 막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울면 더 재밌어 하니까요. 야, 그만하자. 재미없어. 무리 중 한 명이 말했고 박태식이 짧게 웃으며 돌아섰어요. 다음에 또 보자, 휠체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결은 한참 동안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통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담장 너머로 기울었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일으켰어요. 한결이 천천히 팔꿈치에 힘을 줘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어진 휠체어를 끌어당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바닥에 앉아서 휠체어를 붙들고 있는 동안 한결은 울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한테 지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냥 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어두워진 뒤였어요. 이한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2살 한결보다 6살 많은 형이었어요. 부모님이 한결이 초등학교 다닐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신 뒤로 한주는 혼자 동생을 키워왔거든요. 알바를 2개씩 뛰면서도 한결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형이었습니다. 한결아, 왔어? 오늘 좀 늦었네. 한준이 고개를 돌리다가 동생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팔꿈치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옷이 흙으로 얼룩져 있었거든요. 야, 이거 뭐야? 어디서 넘어졌어? 그냥요. 경사로에서 실수로요. 한결이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경사로? 어느 경사로? 팔꿈치 봐. 이게 그냥 넘어진 거야? 형, 괜찮아요. 씻을게요. 한결이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억지로 캐물으면 더 다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저녁 내내 동생 눈치를 살폈습니다. 한결은 밥을 평소보다 적게 먹었고 방에 일찍 들어갔어요. 한주는 설거지를 하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경사로에서 그냥 넘어진 거라면 저런 눈빛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이들한테 당한 눈빛이라는 걸 형은 알고 있었어요. 그 눈빛을 한결에게 짓게 만들지 않으려고 6년을 살아왔는데 결국 어딘가에서 생기고 말았던 겁니다. 한준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다음 날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확인만 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인천 남동구 공단지대 한쪽에 자리한 폐공장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금속 가공 공장이었는데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녹슨 철제 구조물이 안팎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이 일대 아이들이 가끔 모여드는 곳이었죠. 어른들이 잘 오지 않았으니까요. 박태식이 무리 3명과 함께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캔음료를 손에 쥔 채 철제 드럼통 위에 걸터 앉아 어젯밤 일을 떠들고 있었어요. 야, 걔 바닥에 쏟아지는 거 봤냐? 진짜 웃겼다. 무리 중 하나가 낄낄거렸습니다. 근데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 휠체어잖아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태식이 그쪽을 흘겨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밌지. 뭐, 걔가 신고라도 할 것 같아? 아무한테도 말 못해. 말해봤자 증거도 없고. 박태식이 캔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어요. 다음엔 핸드폰 뺏어야겠다. 어차피 막을 사람도 없잖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었는데 그게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순식간에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났어요. 공장 바닥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폐공장 입구 너머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박태식이 드럼통에서 내려섰어요. 저게 뭐야? 대답할 새도 없이 첫 번째 바이크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바이크였어요. 그 뒤로 또 한 대, 또 한 대. 바이크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들어오더니 박태식 무리를 향해 반원형으로 펼쳐졌습니다. 10대, 20대, 30대. 멈추지 않았어요. 바이크마다 검은 재킷을 입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재킷 등에는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혼. 수도권 일대에서 싸움 실력 하나로 판을 키워온 전설적인 모터사이클 크루였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였죠. 공장 안을 가득 채웠던 엔진음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흙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수십 쌍의 눈이 박태식 무리를 향해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죠. 박태식의 손에서 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꼼짝을 못했어요. 맨 앞에 선 바이크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헬멧을 벗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서늘한 눈빛.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몸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남자가 박태식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 동생 건드린 게 너희들이냐? 목소리가 낮았어요. 감정이 실린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너무 차가웠습니다. 박태식이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한준이었습니다. 평소 한결 앞에서 보이던 그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동생한테 밥 차려주고 농담 던지고 웃어주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달랐어요. 진혼의 리더 이한준이었죠. 사실 한준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반나절도 안 됐어요. 아침 일찍 동생의 학교 주변을 돌면서 알아낸 거였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아저씨, 체육관 뒤 통로를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 그리고 한결과 같은 반이라는 걸 알게 된 남학생 하나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박태식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폰을 꺼내 진혼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공단 폐공장. 지금 출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답장은 없었어요. 필요 없었거든요. 진혼 멤버들은 그 메시지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준이 박태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제 내 동생 휠체어 밀어서 벽에 박았지.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찼고 진술처럼 말했어요. 확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였죠. 박태식 옆에 있던 무리 한 명이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그 순간 뒤쪽에 서 있던 진혼 멤버가 조용히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어요. 말해봐. 왜 그랬어? 박태식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냥. 한준이 그 말을 되받았어요. 두 글자였는데 그 두 글자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냥이라고. 한준이 한 발 더 가까이 갔어요. 박태식이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 이미 진혼 멤버가 있었습니다. 내 동생이 걷지 못하는 거 알고 있었지? 박태식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면서 그랬어. 한준이 박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크게 힘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잡은 것뿐이었는데 박태식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내는 사람보다 무섭다는 걸 박태식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내 동생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폐공장 안은 그 이후로도 한참 조용했어요. 진혼 멤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었고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충분했습니다. 박태식 무리는 도망칠 생각도 맞서볼 생각도 이미 접은 상태였거든요. 한주는 박태식의 멱살을 쥔 채 잠시 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겁에 질려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17살짜리 얼굴이었죠. 한주는 그 나이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17살이었을 때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았는지도요. 손을 놓았어요. 박태식이 비틀거렸습니다. 한준이 뒤로 돌아서며 진혼 멤버들을 봤어요. 눈짓 하나가 오갔습니다. 멤버 2명이 박태식 무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달아나거나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그럴 기력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데려가. 그 말 한마디였어요. 박태식 무리가 차에 태워지는 동안 한주는 공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흙바닥에 바이크 바퀴 자국이 여러 겹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한준이 폰을 꺼냈어요. 한결아. 3번 만에 받았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왜요?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나? 4시요. 형, 무슨 일 있어요? 나와. 집 앞에서 기다릴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뭔가 한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한주는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죠.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흐려졌습니다. 학교 끝날 시간에 맞춰 한주는 집 앞 골목에 바이크를 세우고 기다렸어요. 멀리서 휠체어를 밀며 오는 한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가방을 앞에 얹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였어요. 무언가를 생각하며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이 골목 입구에서 형을 봤어요. 멈췄습니다. 형, 여기 있었어요? 응. 기다렸어. 한준이 골목 옆 계단에 걸터 앉으며 한결을 봤어요. 한결이 다가와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형, 진짜로 무슨 일이에요? 어제 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한결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고개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알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한준이 동생의 팔꿈치를 봤어요. 반팔 소매 아래로 긁힌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한결아? 형이 걱정할까 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한준의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형이 걱정할까 봐요. 이 아이는 맞으면서도 형 걱정을 했던 거였어요. 바닥에 떨어져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 없는 척 밥을 먹으면서 그 내내 형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준이 한결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한결이 조용히 물었어요. 형, 그 애들한테 뭔가 한 거예요? 골목 안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준이 잠깐 동생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오늘 밤에 알게 될 거야. 한결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형이 이미 움직였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몰랐지만 형이 한 거라면 믿어도 된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골목을 걸어 집으로 들어갔어요. 한준이 앞에서 문을 열었고 한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뭔가 곧 정리될 것 같은 침묵이었거든요. 밤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밤이 됐습니다. 이한준의 집은 공단지대와 주택가 경계쯤 되는 골목 안 낡은 빌라 1층이었어요. 넓지 않았지만 한결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복도를 넓혀뒀습니다.
한준이 직접 공사한 것이었죠. 이 집에는 두 형제 말고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10시가 가까워질 무렵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결이 방에서 책을 읽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진혼 멤버 2명이 뒷문을 열어 누군가를 내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박태식과 그 무리였어요. 한결의 손이 창틀을 꽉 잡았습니다. 형이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결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거실로 나왔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골목 불빛 아래 박태식 무리 4명이 서 있었어요. 진혼 멤버들이 그 뒤에 서 있었고요. 한준이 그 앞에 섰습니다. 무릎 꿇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명령이었습니다. 박태식이 버티려 했어요. 하지만 뒤에 선 진혼 멤버가 어깨를 누르자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박태식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도 차례로 꿇었어요. 골목 바닥에 4명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준이 한결 쪽을 봤어요. 한결은 현관문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놀란 것도 아니었고 통쾌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 체육관 뒤 통로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였어요.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결은 그 얼굴에서 시선을 오래 떼지 못했습니다. 한준이 말했어요. 한결아, 이 앞에 와봐. 한결이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어요. 골목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바퀴가 걸렸는데 진혼 멤버 하나가 조용히 옆에서 밀어줬습니다. 한결이 박태식 무리 앞에 섰어요. 내 동생한테 할 말 있으면 해. 한준이 박태식을 봤습니다. 박태식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처음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목소리가 나왔는데 잠겨 있었어요. 미안해. 그 뒤로 말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짧고 끊겼는데 점점 길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안다고. 박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한결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제 통로에서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닥에 쏟아지던 순간 발이 옆구리에 닿던 감각, 그리고 울지 않으려고 눈을 꽉 감던 그 순간이요. 그게 지금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거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피곤했어요. 오래 무거운 걸 들고 다닌 사람이 겨우 내려놓는 것 같은 피곤함이었습니다. 한결이 천천히 형을 봤어요. 형? 응. 나 용서해줘도 돼? 한준이 잠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형이 정해줄 수 없어. 한결이 박태식을 다시 봤어요. 박태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한결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괴롭히지 마. 박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 약속할게. 한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용서한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휠체어를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골목에는 진혼 멤버들과 박태식 무리만 남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박태식이 무릎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혼 멤버들이 조용히 돌아서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바이크 엔진음이 하나씩 켜졌다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식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힌 뒤 집안은 조용했어요. 한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외투도 벗지 않은 채였죠. 시계를 보니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결이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휠체어를 세우고 형을 바라봤어요. 형? 응. 진혼이 형 거였어요? 한준이 잠깐 동생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어? 어느 날 형 재킷 등에서 봤거든요. 세탁기 돌리다가요. 근데 물어보면 형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한준이 짧게 웃었어요. 웃겼다기보다는 이 아이가 그것도 혼자 사귀고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무서웠어? 한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니요. 형이라서요. 그 말에 한준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인데 그게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어왔거든요. 형이라서 무섭지 않았다는 것. 그 신뢰가 어디서 온 건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팠어요. 나한테 말했으면 됐는데. 형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 한결이 잠깐 눈을 피했어요. 형 힘들잖아요. 알바도 2개 하면서 나 때문에 또 이런 것까지 해야 하면. 아. 한준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한결 앞으로 걸어와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동생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들어봐. 형이 알바 2개 하는 거 힘들어. 근데 그건 돈 때문이야. 그게 내 때문인 거랑은 달라. 한결이 형을 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맡고 있는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형이 더 힘든 거야. 알겠어? 한결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는 것 같았어요. 한준이 동생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아당겨 자기 이마에 맞댔습니다. 2 사람이 그렇게 잠깐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한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한주는 한결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폰을 꺼냈어요. 진혼 채팅방에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답장이 여러 개 왔어요. 다들 짧았습니다. 당연한 거지. 별 말씀을. 동생 잘 있으면 됐죠. 한주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폰을 내려놓았어요. 진호는 화려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뒷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크루 안에서는 서로를 지키는 게 기본이었어요. 한준이 그것 하나는 지켜왔거든요. 힘은 약한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는 것을요. 한준은 창문 너머 골목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식이 그날 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17살이었죠. 그 아이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죠. 그 아이가 오늘 밤 느낀 것을 한결이는 이미 훨씬 오래, 훨씬 반복해서 혼자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요. 더 일찍 알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더 먼저 물었어야 했던 거 아닐까 하고요. 그 생각이 오래 남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과 함께 다른 것도 하나 남았습니다. 박태식 아버지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그쪽 귀에 들어갔을 거고 그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몰랐거든요. 한주는 그것을 혼자 담아두면서 일단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박태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건 이틀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그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반 아이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어깨를 잔뜩 세우고 다니던 사람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박태식이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다가 한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죠. 박태식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걸 본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박태식이 저렇게 눈을 피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결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밥을 먹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고개를 든 채로요. 그날 이후로 박태식 무리는 한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결도 경계했어요. 지나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어깨가 굳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박태식 무리가 보이면 방향을 바꾸게 됐어요.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체육관 뒤 통로에서 한결이 하교하다가 휠체어 바퀴가 파인 바닥에 걸려 멈칫했습니다. 혼자 빠져나오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순간 옆에서 손이 들어왔습니다. 돌아보니 박태식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퀴를 들어 파인 곳에서 꺼내줬어요. 그리고 손을 뺐습니다. 한결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잠깐 멈췄는데 박태식이 먼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한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한주는 듣더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한 숟가락 덮어서 동생 그릇에 얹어줬어요. 잘 먹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한결은 그 말이 다른 말처럼 들렸어요. 잘 지내라는 말처럼요. 학교 안에서 한결의 존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됐어요. 박태식 무리가 손을 뗀 뒤로 다른 아이들도 한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게 공포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복도를 지나갈 때 어깨가 굳어지는 일이 줄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건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끔 다른 아이가 와서 옆에 앉기도 했습니다. 말을 거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였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한결은 그것이 용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태식을 용서해 준 건 박태식이 가여워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것까지 안고 가기 싫어서였어요.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지쳤으니까요. 그 즈음 진혼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진혼 불이더 격인 최윤혁이었어요. 한준보다 2살 많은 24살이었고 크루 안에서 실질적인 살림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한준아, 나 좀 봐야 할 것 같아.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혁 형?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날 저녁 한준은 인천 미추홀구 쪽 작은 고깃집에서 최윤혁을 만났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윤혁이 말을 꺼냈습니다. 박태식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어. 한준이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박태식의 아버지 박성환. 인천 지역에서 건설업과 유흥업을 겸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합법과 불법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워온 인물이었고 지역 구청 쪽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조용했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진원 쪽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도 번거로워지니까. 대신 경찰 쪽에 한결이 학교 폭력 사건으로 먼저 신고 넣을 수 있어. 피해자 측으로. 한준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가해자가 피해자 신고를 한다고? 자기 아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거지. 이한준이라는 사람이 바이크 조직 데리고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무릎 꿇렸다. 이렇게. 증인도 맞출 수 있어. 그쪽 인맥이면 가능하거든. 한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결이가 더 힘들어져. 학교에서도 애들 사이에서도. 알아.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야. 윤혁이 소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 어떻게 할 거야? 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어요. 불빛이 번졌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준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증거 먼저 챙겨야지. 증거? 박태식이 한결이를 괴롭힌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걸 먼저 공식화하는 거야. 학교 CCTV, 목격한 학생들, 뭐든. 박성환이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식 루트로 가는 거야. 윤혁이 한준을 봤어요. 그렇게 하면 박성환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나오면 받으면 되지. 한준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흥분한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였죠. 윤혁이 잠시 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돕는다. 한준이 움직인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학교 측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결의 보호자 자격으로요. 학교 폭력 신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담당 교사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 아니냐고 피해 학생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한준이 말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제 동생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교사가 입을 닫았습니다. 한준은 그날 오후 최윤혁과 함께 학교 주변을 돌았어요. 체육관 뒤 통로에 학교 CCTV가 닿는지 확인했고 그날 한결을 목격했던 미화원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봤던 걸 진술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 애가 바닥에 넘어진 거 봤어요. 내가 가려 하니까 형사 같은 애들이 막아서서요. 나도 겁이 났거든요. 아주머니의 눈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증거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모였어요. CCTV에는 그날 박태식 무리가 체육관 뒤 통로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결이 혼자 들어갔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장면도 있었고요. 목격자 진술도 하나가 더 나왔어요.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한결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여러 번 봤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학교 폭력 신고 접수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박성환이 움직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이틀 뒤였어요. 변호사를 통해 이한준을 미성년자 대상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한준은 그 서류를 받아서 최윤혁한테 보여줬어요. 왔네. 응. 준비해 놓은 거 써야 할 것 같아. 최윤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원 크루 안에 법무 관련 일을 하는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쪽에 이미 연락이 돼 있었어요. 법적 대응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한결이 당한 학교 폭력 증거와 박태식 무리의 행동이 먼저 공식화됐고 이한준 측의 행동이 협박이 아닌 피해자 가족의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주장하는 자료도 갖춰졌어요.
박성환의 고소는 결국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환이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어요. 한준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바이크 조직 하나만 달랑 데리고 있는 젊은이라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혼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 그리고 그 안에서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준 혼자였다면 버텨내기 어려웠을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박성환의 고소가 기각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에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쪽을 건드리는 게 자신한테도 좋지 않다는 걸 판단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박태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공식 처리됐어요. 강제전학 조치였습니다. 한결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담임 선생님한테서였어요. 조용히 따로 불러 알려줬습니다. 한결은 선생님 말을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형한테 말했어요. 형, 박태식 전학 갔대요. 한준이 부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알고 있었어. 형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야. 형 혼자는 아니고. 한결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박태식 아버지가 형 고소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요. 한준이 손을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어? 윤혁 형이 실수로 말했어요. 전화 통화하다가요. 한준이 짧게 웃었습니다. 윤혁다웠어요. 무서웠어? 한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형이 또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했어요. 한준이 그 말을 듣고 국자를 냄비에 내려놨습니다. 한결 쪽으로 걸어와서 앉았어요. 야, 이한결. 왜요? 형한테 부담 주는 거 걱정하는 거 이제 그만해. 한결이 형을 봤어요. 형이 내 걱정하는 거 그게 형한테 부담이 아니야. 그게 형이 살아가는 이유야. 한결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흘렀죠. 오래전 사고가 났을 때도, 부모님을 잃었을 때도, 학교에서 처음 밀렸을 때도, 바닥에 쏟아졌을 때도 혼자 삼켰던 것들이 그제야 조금씩 녹아 나왔어요. 한준이 동생을 끌어당겼습니다. 한결이 형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었죠. 한준은 동생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이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냄비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밖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두 형제한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한결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태식이 강제 전학을 간 뒤 학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복도를 지나가도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녔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복도를 지날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제는 옆에 앉는 아이가 가끔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별 내용 없는 말이었어요. 이 책 재밌어? 라거나 여기 자리 괜찮아? 같은 거였죠. 한결은 그런 말들에 짧게 대답했어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짧았지만 그게 어색하지 않아졌습니다. 한결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높이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한주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저녁 밥 먹을 때 동생이 먼저 말을 꺼내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도서관에서 읽은 책 이야기,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한준이 알바를 하나 줄인 건 그 무렵이었어요. 한결이 눈치챈 건 냉장고에 음식이 더 자주 채워지고 형이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늘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결이 물었어요. 형, 알바 줄였어요? 조금. 왜요? 한준이 반찬 뚜껑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내 얼굴 볼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결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밥그릇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형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의 저녁은 조금 달라졌어요. 밥 먹는 시간이 길어졌고 대화가 늘었습니다. 한결이 먼저 말을 꺼낼 때도 있었고 한준이 먼저 물을 때도 있었어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이 반찬 짜지 않아? 그런 말들이었죠. 근데 그게 이 집에 오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진호는 여전히 운영됐습니다. 한주는 여전히 리더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한결이 자기 전에 들어오는 날이 늘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동생이 방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한준도 뭔가를 하거나 그냥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두 형제한테는 별것이었습니다. 한결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시절을 자주 떠올렸어요. 폐공장에 바이크 수십 대가 들어오던 장면도, 골목 바닥에 무릎 꿇었던 박태식도, 그리고 집 앞 계단에 걸터 앉아 자신을 기다리던 형의 얼굴도요. 누군가 그때 무서웠냐고 물으면 한결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폐공장에 바이크 수십 대가 들어오던 순간 통쾌하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오래 마음에 남았던 장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결이가 형이 걱정할까봐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맞으면서도 형 걱정을 먼저 했던 아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생각하면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짐이 될까봐 숨기고, 숨기다 보면 더 혼자가 되고. 근데 진짜 가족은 그 짐을 같이 드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오래 혼자 삼켰던 것들이 녹을 수 있다는 걸 오늘 두 형제가 보여줬어요. 누구나 살아가며 누군가의 한준이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